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 강의 수업 2부 7강입니다. 오늘 주제는 칸토의 신비주의 신학입니다. 오늘 주제가 아마 다음 강의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신학적인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신학이라고 한다면 결국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존재론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신학에 겹쳐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신학에 있어서, 특히 신비주의 신학에 있어서 신비주의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언급부터 시작을 하고 오늘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에 대한 사유에서, 신의 존재에 대한 사유에서 신비주의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세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정 샤클리에 잭송이라는 프랑스의 파리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파리 대학 총장이었던 인물이죠. 14세기 인물이죠. 그 인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Cognitio dei experimentalis, 신에 대한 실험적인 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신비주의라는 것은 실험적인 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실험적인 식이라는 것은 세상에 널리 퍼져서 보편적이 되어버린 인식과는 다른 인식이라는 뜻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에 대한 실험적인 식이라는 구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에 대한 실험적인 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궁극적 존재에 대한 실험적 인식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실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구도 속에서 오늘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해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면 이렇습니다. 자, 지난번 수업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자, 우리는 지금 언어를 통해서 존재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어를 대하는 자세가 다양한 포지션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봤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어의 엄격함이란, 우리가 지금 바디우의 존재론을 다루고 있으니까 바디우가 언급하는 지난주에 언급되었던 프레게의 논리학자죠. 프레게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자, 그와 같이 언어의 엄격함을 믿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은 결코 존재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바디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언어에 의존하고 있지만 언어의 엄격함이라는 것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도 수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어라는 것은 한없이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를 통제할 수 없다. 자, 이런 관점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이해하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다수가 무엇인가 이제까지 충분히 여러분들과 논의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익숙해지셨을 테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수라는 것은 존재가 자기를 표현하는 것, 언어 속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수. 그런데 이 다수는 언어에 의해서, 언어의 엄격함이나 논리식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디우가 그 수학의 역사를 탐사해 오면서 어떻게 다수가 통제될 수 없는지, 초과가 일어나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존재가 결국은 다수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데, 그 다수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논리식 혹은 함수 혹은 어떤 규정 혹은 속성과 같은 틀 안에서 다수를, 존재가 자신을 표현하는 그 다수를 온전히 포획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걸 우리는 이제까지 셈해진다, 하나로 셈해진다라고 표현해 왔었어요. 그리고 그걸 함수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알파, 괄호 안에 알파가 있는데 이 왼쪽에 함수식이 들어서면, 람다가 들어서면 그 람다에 의해서 이 함수식의 다수는 포획되는 것인데, 저 괄호 안에, 저 알파가 있는 괄호 안에 존재는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 협소한 공간 속에 존재는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초과하는 영역들을 생산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는 알파가 균열을 일으키며 오히려 초과하는 순간 발견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걸 우리 주체의 관점으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체는 저 집합론의 혹은 어떤 논리식의 규정의 대상으로서의 괄호 안으로 포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안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정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저 안에 규정되는 순간, 우리의 주체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현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이 저 상수항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저 상수항 안에서 우리가 규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우리가 저 안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야말로 오히려 우리 자신의 존재로부터 가장 멀어진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 람다 알파라고 하는 저 논리식은 수학의 함수식이긴 하지만 보다 확장되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이해해 본다면 결국 하나의 존재가 언어에 의해서 규정당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 상수항으로 자유변수로서의 우리의 존재가 저 안에 들어가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은 언어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규정당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의 존재는 선명한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존재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아주 선명한 빛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순간 오히려 그렇게 샘해지는 순간, 정확하게 적확하게 샘해지는 순간 오히려 우리의 존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자화된다라는 거예요. 타자의 권력 안에 귀속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상수항 자체가 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구성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타자화되는 순간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제가 10년 전에 락강미술관의 유령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했었죠. 저 고전주의적인 선명함의 그 날카로운 라인의 그 선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난도질 당한다 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벌써 10년이 됐네요. 그 책을 썼는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결국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고전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낭만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의 주의자들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도달한 이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하면 언어를 믿지 않는 장소라는 거예요. 언어를 믿지 않는 장소. 언어가 존재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장소라는 것이죠. 자, 그런 장소는 사실은 인간의 문명의 역사 속에서 흔하게 발견되어 왔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 장소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경향을 보인다라고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 경향이 바로 언어를 버리는 자들의 경향이라는 것이죠. 자, 언어가 정확하지 않으니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언어를 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장소. 자, 그런데 이 장소가 위험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존재가 언어에 의해서 포착될 수 없다. 언어는 언제나 스스로 균열을 가지고 있다. 언어는 언제나 스스로 붕괴되는 지점을 가지고 있다. 언어는 완벽할 수가 없다. 언어는 전체를 구성할 수 없다. 언어는 전체를 포착할 수 없다.
라는 태도 속에서 언어를 버리게 되면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그러한 언어에 지배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는 막강하기 때문에 언어를 견제하고 언어를 우리가 겨냥하면서 분석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언어는 오히려 은밀하게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좀 은유의 방식으로 표현을 드리자면 이래요. 여러분, 뭐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치에 환멸을 느껴서 난 정치 싫어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서로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 보면 정말 혐오스럽다. 그래서 정치를 우리가 혐오하고 정치를 포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투표하지 않고 돌아서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보이고 외면하게 되면 어떻게 보이나요?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러한 정치의 권력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다시금 장악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가 정치를 외면하는 사이에 우리의 등 뒤에서 정치는 우리 자신의 삶에 아주 깊숙한 영역까지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를, 삶을, 가족을 혹은 우리의 인생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비슷한 은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어를 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언어에 의해서 다시금 장악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언어에 침윤하는 그와 같은 권력들은 영능은 언제나 우리를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버리려는 그러한 행동조차도 언어에 의한 반응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어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어를 버리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 자, 그건 진정한 신비주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다른 태도가 무엇이 있는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 태도는 언어를 신뢰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끝까지 가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인물들이 바로 락강과 칸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바디우는 이미 락강은 언급했고, 칸토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인물이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비주의자들인데 아주 특수한 방식으로 신비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비주의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신학에서는 그것을 신에 대한 실험적 사유라고 했지만, 우리의 존재론에서는 존재에 대한 실험적 사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실험적인 방식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언어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언어를 발명해내는 거예요. 기존에 존재하는 언어의 끝까지 가서, 락강으로 예를 들자면 어떻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실제가 언어에 의해서 장악당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언어에 의해서 장악당하는 방식을 조각조각 분절해서 분석해내고 그 끝점까지 도달한 뒤에 어떻게 새로운 언어가 S1이 창안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 자, 이게 락강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언어의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실제라는 우리의 신체라는 것이 언어에 의해서 장악되는 것이라면 그 장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끝까지 살펴본 뒤에 거기서 등장하는 균열의 지점들을 파악하고 그 균열의 지점으로부터 새로운 언어가 어떻게 고안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 락강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락강의 신비주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칸토도 유사한 방식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수학의 영역에서, 집합의 영역에서 어떻게 집합이 구성되는지, 어떻게 집합들의 크기가 존재할 수 있는지 이미 여러분들에게 초한수의 개념들을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렸죠. 앞으로 또 등장할 테지만 칸토는 자주 등장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집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유한한 것이 있는지 혹은 무한한 것이 있는지 혹은 무한한 집합들이라 해도 또한 어떻게 그 농도가 다른지를 계산해내고 그 농도가 다른 무한한 집합들이 어떻게 또한 전개되는지를 계산해내서 결국은 그 양을 측정할 수 없는,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무한 집합은 어디에 존재하는지 에까지 접근을 해서 그 뒤에 존재하는 진정한 무한으로서의, 계산 불가능한 무한으로서의, 즉 사유 불가능한 무한을 사유하려고 했던 것이 칸토라면, 칸토는 그런 의미에서 신비주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엄격하고 엄밀하게 언어의 끝점까지 나아가고자 했던 신비주의라고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들을 바디우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를 읽어드리고,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원전에는 51페이지고 세물길 판본은 84페이지인데,
자, 이렇습니다. Il s'avère en effet que certaines propriétés à certaines formules ne peut correspondre à une multiplicité, j'ouvre la parenthèse, un ensemble, je ferme la parenthèse, au prix de la ruine, j'ouvre la parenthèse, de l'incohérence, je ferme la parenthèse, du langage même où cette formule est inscrite. 번역을 이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속성이나 어떤 특정한 식에 대해서는 다수가 집합이 이러한 식이 기입된 언어의 붕괴, 비일관성 자체를 대가로 해서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상 밝혀지게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속성이라고 부르는 것, 조금 뒤에 우리가 주요하게 다룰 개념인데요. 속성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집단이 있다면 그 집합을 우리가 구성해낼 수 있다면 이 집합을 구성해내는 와중에 분명히 언어는 균열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응되는 그러한 집합이 구성될 수 없고 완벽하게 괄호쳐질 수 있는 속성의 집단이 구성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안에는 항상 어떤 종류의 비일관성이 출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항상 정합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규정해 내려고 하지만 언어는 그러한 규정의 과정 속에서 스스로의 비일관성을, 즉 붕괴되는 지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무언가 일치되는 명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utrement dit, le multiple ne se laisse pas prescrire à être du seul point de la langue. Ou plus précisément, je n'ai pas le pouvoir de compter pour un, comme ensemble, tout ce qui est subsumable par une propriété. Il est inexact qu'à toute formule lambda alpha puisse correspondre l'ensemble en des termes pour lesquels lambda alpha est vrai ou démontrabl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달리 말해서 다수는 언어의 존재의 자기 표현이죠. 다수는 언어의 단일 지점으로 규정되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 자, 언어의 정확한 좌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존재는 더 정확하게는 하나의 속성으로 포섭될 수 있는 모든 것의 집합으로서 하나로 셈할 능력이 없다. 즉 하나의 속성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속성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식 람다 알파에 대해서 그러한 람다 알파를 참 또는 증명 가능하게 만드는 항들의 일자 집합이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더 이상의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여정들을 묶어서 정리하는 인용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로부터 제가 이제부터 이 바디우의 지금까지의 설명에 대해서 저 나름의 해석을 강해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이제부터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로부터 우리가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속성이란 무엇인가? 자, 지금 인용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프랑스어로는 프로프리에테라고 해요. 또는 비슷한 용어로는 프랑스어로 아트리뷰라고도 하죠. 자, 이거를 집합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상수들이 고정된 언어 속에서, 자, 상수가 고정되어 있는 언어 속에서 자유 변수에 대응하는 식, 즉 하나의 형식, 식, 이걸 속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Celles de formules à une variable libre dans un langage dont les constantes sont fixées. 자, 이걸 속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는 이 속성이라는 개념을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해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 propriete라는 단어는 라틴어 proprietas라는 용어에서 기원한 거예요. 연원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proprietas라는 용어는 원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무언가가 법적으로 소유된 것이라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귀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에게 혹은 사람에게 무언가 귀속된 특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자,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하얀 머리를 가지고 있다. 자, 하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프로프리에타스라는 개념의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그에게 소유되어 있다. 귀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걸 소유한 사람, 획득한 사람은 주체적인 관점에 있는 것이죠. 자,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얀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마이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귀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자, 그렇다면 이러한 속성이라는 개념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체적인 위치에서 획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획득함으로써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고유해지는 것이죠. 남들과 달라지는 거예요. 개별적이 되는 것이죠. 즉 공통, 보편적인 장소에서 그 사람만의 특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속성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속성이라는 개념의 기원에는 이런 의미들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 그게 법적이라는 거예요. 법적, 합법적이라는 것이죠. 법적으로 소유된 것을 속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프로프리에테라는 것은 그 언어의 연원상, 기원상, 즉 프로프리에타스라는 라틴어의 의미의 저변에는 법적으로 획득된 성질, 형질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인정받았다. 그냥 내가 어딘가 훔쳤어요. 무언가 물건을. 그러면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나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 뭐 미국과 같은 다민족 국가에서는 그 사람 뭐 백인, 뭐 흑인, 뭐 이런 형질을 속성을 어떤 법적인 방식으로 등재시키잖아요. 그 머리 색깔이 하얗다. 그러면 그것도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획득된 형질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 그 사람이 뭐 머리를 원래는 하얀색인데 검게 물들였어요. 그러면 그거는 법적으로 획득된 그 사람의 형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원래 속성이라는 개념이 이렇다라는 거. 원래 속성이라는 개념은. 자,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속성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는 그걸 주체가 획득한 것, 능동적으로 획득한 것과 같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라틴어의 어원에서는 그런 뉘앙스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은 했었지만,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속성이라는 개념을 살펴온 바에 의한다면 사실은 좀 다른 뉘앙스였어요. 오히려 좀 수동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속성을 획득한 것이 아니고 무언가가 나에게 속성이 주어지는 것으로, 강제되는 것으로, 즉 하나로 셈해진 것으로, 자, 그런 방식으로 속성을 설명해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뒤집힌 방식으로 사실은 이해하는 것이 속성에 대한 보다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국인인 것, 여러분들이 남자인 것, 혹은 여러분들이 여성인 것, 혹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미성년자인 것, 혹은 성년인 것,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속성들은 그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획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거다라는 것이죠. 즉 외부에 있는 어떤 권력에 의해서 셈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셈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라는 원소는 외부에 있는 보다 상위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 셈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셈하기의 기능이 발생하는가? 왜 이런 속성이 발생하는가? 자, 예전에는
자, 지금까지 우리의 수업들은 이런 속성이 초월적으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해 왔어요. 지금까지 일부에서도 그랬고 일부에서 서론을 다뤘잖아요.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의 서론을 다루면서 항상 해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도 바디우가 좀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중언부언하면서 강조하는 바에 의한다면 일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충분히 그 이야기 논의를 해왔었죠. 일자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일자가 없다라는 건 속성이라는 실체가 일자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 남자, 한국인, 몇 살, 뭐 어떤 성격, 어떤 내가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속성이라는 것은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능에 의해서, 하나라는 기능에 의해서, 이 존재가 아니라 기능에 의해서 셈해지는 방식으로 내가 그렇게 셈해졌고 그런 속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그게 초월적으로 어딘가에 존재하는 존재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속성이. 자, 그런데 지금 바디우가 그런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디우가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언가 하면 우리가 수업 속에서 좀 암시는 해왔지만 이제 비로소 보다 명백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만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자, 그런 속성이 왜 존재하는가요? 왜 속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그게 존재가 아니라면 그 기능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디우의 표현 방식을 빌어오자면 그 하나로 세마기 있잖아요. 꽁트부앙 하나로 세마기는 왜 발생하는가? 왜 셈하는 기능이 이 세상에 있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유의 영역에서 왜 하나로 세마기라는 그 보편적 기능이 존재하게 됐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로 세마기라는 기능이 일자의 존재라는 환상으로까지 왜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바디우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2부 수업 시작하면서 플라토닉 왜 강박증자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사실 한번 언급을 했어요. 그걸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환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리는, 우리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공백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미 설명을 드렸죠. 공백을 혹은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카오스를 견딜 수 없어 한다라는 것이죠. 즉 산포된 비정합적 다수의 출몰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질서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질서에 우리는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세마기라는 기능을 항상 소환해낸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무엇이 하나로 세마기인지 알지 못하는 수준에서도 하나로 셈하는 공간을 마련한다라는 거, 우리의 마음은. 자, 그런데 알겠다 이거예요. 자, 알겠어요. 우리 마음이 질서를 좋아하고 카오스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 자, 그건 알겠어요. 그거는 제가 강박증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플라톤의 강박증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어요. 우리는 카오스보다는 질서를 존재한다. 질서를 사랑한다. 질서에 끌린다. 라는 것까지는 설명이 됐어요. 자, 그런데 왜 질서를 사랑할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왜 질서를 사랑할까? 왜 질서와 함께 안정감을 느낄까? 혹은 왜 무질서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까? 자, 이건 좀 특이한 관점이죠.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자, 제가 지난번 수업에서 비타 노바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부분들을 소환해 보면 설명이 조금 더 수월하게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수업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해드렸는가 하면 문명의 토대는 상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실. 우리는 상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애도하는 과정 자체가 문명이고 우리의 삶 자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이란 것은 결국 우리가 상실한 것에 대한 애도의 과정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상실한 것, 자, 우리가 상실한 것은 무엇인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상실한 것은 어머니의 주의상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그것의 상실을 애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어머니를 상실한 대신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면 바로 팔루스를 추구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팔루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질서의 체계, 일자의 체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상실하는 방식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상실했는가? 그냥 우리가 그걸 놓아보내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떠나가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상실한 그 주의상스는, 자, 그것 자체의 의미에서는 카오스였어요.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질서는 없었죠. 그래서 프로이트, 제가 자주 하는 설명이 그거였잖아요. 프로이트는 그것을 다형 충동이다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실한 것은 엄격한 질서의 체계는 아닌 거예요. 그것 자체로는 어떤 질서도 없는 쾌락의 덩어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상실했는가 하면 그것을 억압에 의해서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억압에 의해서 상실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다시 찾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다시 찾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의 형태로는 그것을 다시 찾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즉 카오스의 형태로는 그것을 다시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카오스를, 우리는 주의상스를, 우리는 질서 없음을, 우리는 공백을 불안하게 느끼도록 길들여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질서를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는 그 파편적인 충동의 세계를 탐닉하던 존재인데, 즉 질서 없는 세계를 탐닉하던 존재인데, 우리가 상실한 것이 그것이라면 다시 우리는 질서 없는 걸 탐닉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야만 하는데, 왜 인간은 이토록 강박증적인가? 왜 문명은 이토록 질서를 추구하는가? 왜 일자를 추구하는가? 왜 일자의 환상을 탐닉하는가 하면, 왜 팔루스를 탐닉하는가 하면, 문명은 바로 그 우리가 상실한 그것을 오인의 형태로 다시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인이라는 것이 바로 일자의 추구의 형태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우리가 상실한 것이 안정적인 질서의 세계인 것처럼 오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상실한 그것이 카오스 그 자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억압이 작동하니까. 문명은 억압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상실한 것을 되찾으려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원래 상실된 주의상스의 형태, 즉 실제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양태를 보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성이라는 하나로 셈하기라는 것의 개념을 불러온 뒤에 세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셈하기라는 기능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것들이 다수의, 비일관적 다수의 형태로 출몰하면 우리의 심리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셈하고 분절할 속성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저것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저것의 질서는 무엇인가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자신의 앞에서 어머니가 사라졌을 때 후르다의 게임을 통해서 그 사라지는 것을 표지하고 그것의 상실을 규정한 뒤에 그 상실의 공간 내부에 팔루스를 불러들인다는 거야. 그래서 상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상실, 어머니의 부재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팔루스다. 어머니는 팔루스를 욕망한다. 라는 방식으로 어머니의 부재라는 그것 자체로는 어떤 질서도 없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아이는, 우리의 심리는 속성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셈하기의 기능이 불러 들여와질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하나로 셈학의 기능 혹은 속성은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가? 자,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의 여러분들과의 해명을 따르자면 존재는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존재는 그렇게 불려 들어와진 속성을 빠져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는 앞으로도 충분히 다루어질 테지만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충분히 이야기해 왔어요. 그 속성은 언어의 기능이죠. 그 속성은 하나로 셈하기로부터 나타나는 형상이에요. 사후적으로 구성된 형상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한국인은 이래, 미국인은 저래, 여자들은 이래, 남자들은 이래. 이런 속성이라는 것들. 이 속성이라는 개념은 결국 하나로 셈하기라는 기능의 사후적인 구성물들이라는 것이고 거기에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구성되는 순간, 속성이 구성되는 순간 속성으로부터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언어는 뭐예요? 언어는 속성을 규정해 주기도 하지만 속성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들도 만들어내는 것이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의 역설적인 측면이라는 것이죠. 프레게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혹은 초기 비트겐슈타인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어가 엄밀하게 구성이 되면 최소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속성들의 세계가 정의될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언어가 엄밀해지면 엄밀해질수록 그 엄밀해지는 외곽선의 선명함이 오히려 우리의 사유를 잘라낼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유를 분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사유를 조각내는 것,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고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집합론도 지금까지 이제 집합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집합론도 엄밀하게 집합론이 적용되는 순간 작동하는 순간 그 집합론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 또한 집합이 초래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보아왔고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대타자의 언어 혹은 언어 자체, 언어의 권력을 대타자라고 부르잖아요. 이 대타자는 균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대타자의 권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균열이 은폐되는 한에서만 그러하다라는 것. 그 권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대타자의 균열이 봉합되어서 은폐되는 순간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자, 이제 조금 신학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제가 지금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칸토를 다루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칸토를 다루게 되는데 무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초한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계산 불가능한 무한에까지 접근하려면 칸토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이 기이한 수학자, 이 19세기를 살았던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을 살았던 이 기이한 수학자, 이 정신병원을 들락거렸던 이 수학자가 결국은 20세기의 집합론의 결국 대부와 같은 존재로서 수학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그런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20세기의 수학을 지배하게 되는 토대를 규정하게 되는 이 칸토를 우리가 공부해야만 하는데 기이한 것은 칸토는 본인을 결국은 신학자로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말년에 가서는 자신을 수학적인 방식으로 신에게 접근하는 신학자로 규정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 자신이 신앙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신앙이 없지만 자, 그래도 신학은 아주 중요한 사유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신학에 대한 간단한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자, 이마고 데이, 신의 형상이라는 이 개념,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자신과 다르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르장드르는 어떻게 인간이 문명 속에서 권력의 구성
행동과 작용 속에서 인간 스스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를 탐사하는 거울 속의 신이라는 텍스트가 있죠. 제가 지난 스티그마의 정신 분석에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 그와 관련된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한 바가 있는데 이 신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27절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문명이 혹은 종교 문명이 혹은 기독교 문명이 인간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언급하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자, 이것은 아마 내년쯤에 여러분들과 제가 어쩌면 함께 이야기하게 될 제가 새로운 강의로서 개설하게 될 에크하르트의 신학 강의에 대해서도 그 과정에서도 언급될 부분인데 이를 뒤집는 방식이 있어요. 에크하르트에게는 즉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 자, 이 부분이 에크하르트가 파문당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때 조금 더 연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지만 자, 신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면 인간은 신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뒤집으면 그렇다라는 거죠. 인간과 신은 동일한 속성을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인간이 자신의 수련과 어떤 수도승적인 삶을 추구함으로써 신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 불교의 논리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27절을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공유되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속성을 찾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명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속성 안에 신성이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신성이 있다라는 개념.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 단서를 찾아낼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신이 자신의 형상 중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었는가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신의 속성. 그러면 우리가 신의 속성을 추론해내면 그 신의 속성 중에 우리와 교차하는 부분을 인간의 존재의 속성과 교차하는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신의 속성. 자, 신의 속성은 무엇일까? 신의 존재의 속성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논리적인 사고를 모두 총동원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자, 그런 영역이 어디일까를 생각했을 때 집합론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집합론을 생각해 보면 신의 속성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속성이 무언가라고 설명을 드렸죠. 일단 속성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속성은 무엇인가요? 속성은 어떤 특성이 우리가 스스로 획득한 게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라틴어의 어원에서 찾아지는 것처럼 나에게 귀속된다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속성을 해명할 수는 없다. 오히려 주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집합론에서의 바디우가 말하고 있는 하나로 셈하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로 셈하기의 기능이 속성의 기능이 왜 주어지는지도 왜 소환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의 심리와 관련해서 그 모든 걸 머릿속에 담고 나서 자, 신의 속성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속성은 그렇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나보다 상위의 것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언가가 법적으로 나한테 귀속된다라는 것은 나보다 권력 있는 것으로부터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공동체 전체를 지배하는 권력과 영능에 의해서 규정되거나 셈해지지 않는다면 나는 그 속성을 갖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의 특질은 공동체가 모두가 동의하고 받아들인 권위 있는 법에 근거해서 규정되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속성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속성은 나보다 상위의 것이 나보다 권력을 가진 어떤 층위에서 나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이게 속성이에요. 내가 제 아무리 나 자신의 정체성을 내 마음대로 주장한다 해도 공동체의 권위가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스스로에게 박사 학위를 주고 싶어도 나는 박사야. 나는 박사보다 뛰어나라고 아무리 말해도 결국 우리 사회가 법적인 근거 안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한 박사 학위라는 개념에 의해서 내가 그걸 취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는 박사가 될 수 없어요. 자, 나의 속성이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속성이란. 속성이라는 것은
결국 나보다 권위 있는 무언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속성의 특징이 그거라면, 속성이 그렇게 하나로 셈해지는 것의 특징을 갖고 있다면, 자, 모순이 발생하죠. 신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왜냐하면 신은 권위의 끝 지점이잖아요. 신은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진 자를 갖지 않아요. 신은 권력의 끝점, 영능의 끝 지점인 것이죠. 신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가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신의 속성이죠. 그렇다면 신은 자기보다 뛰어난 무언가, 자기보다 권능을 가진 무언가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속성 또한 갖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속성의 규정상 속성은 상위의 것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신은 신에게 속성을 부여할 신의 상위 권능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신의 속성은 속성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속성을 가질 수 없음이 신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보다 상위의 집합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은 마지막 장소라는 것이죠. 귀속 관계의 마지막 장소라는 거예요. 신을 귀속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 없다. 신은 모든 걸 귀속하지만 마지막으로 구성되는 전체 집합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집합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신은 귀속 관계의 연쇄고리의 최초와, 왜냐하면 신은 모든 것의 기원이니까, 그리고 최상위의 위치를 점한다라는 거죠. 신은 가장 큰 집합인 동시에 모든 것의 기원이라는 의미에서 시작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신은 공백인 거예요. 공백. 속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자, 신은 그 무엇에게도 의존할 수 없는 궁극의 장소라는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속성 중에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자, 그건 바로 신의 나약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속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약해요. 속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신이라는 권능의 장소는 결국 어떤 속성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그걸 우리는 나약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점. 왜냐하면 강인함이라는 개념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곳엔 나약함만 있다는 거죠. 공백만 있다는 거예요. 텅 빈 무언가, 결여만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사랑의 개념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결여를 주는 것이니까. 사랑은 결여와 결여가 만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니까 신의 속성의 부재는, 신의 나약함은 곧 사랑의 개념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그를 만들었다면, 인간을 창조했다면 신과 인간이 공유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신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신의 속성이란 무엇인가 하면 속성의 부재라는 것이죠. 그걸 공유했다라는 거죠. 인간과 신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면, 인간의 존재와 신의 존재가 닮은 부분이 있다면, 자, 그게 존재 그 자체의 속성이라는 거죠. 존재 그 자체는 상실 그 자체라는 것이죠. 존재 그 자체는 결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영역 안에서는 그 괄호 안에는 공백만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신락원의 형태로. 낙원이 없어요. 텅 비어있는 무언가, 상실감을 주었다는 것이죠. 무언가가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데, 즉 어떤 속성으로 채워져 있어야만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 결여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결여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상실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신락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한 의미에서의 나약함인 거예요. 나약함. 텅 비었다라는 의미에서 나약함이죠. 항상 결여를 느낀다라는 의미에서도 나약함인 것이죠. 자, 존재가 공백이다라는 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궁극의 존재는 속성을 가질 수 없는, 왜냐하면 그거보다 상위의 무언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존재 이상 가는 무언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존재는 그 안에 속성의 새 많은 기능을 작동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지점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는 결국 신의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 공백에 도달하는 자는 결국 신의 속성에 도달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겠으니까 좀 말투를 바꾸어서 말한다면 결국 우리가 사유의 엄밀한 전개 속에서 사유가 더 이상 전개되지 않는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면 우리는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조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공백으로서의 존재와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언어를 작동시키면 된다는 거죠. 신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었잖아요. 일단 종교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건 무엇인가요?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언어를 주었죠. 언어적 사유의 능력을 주었어요. 그리고 언어적인 사유의 능력은 뭐예요, 여러분? 프레게가 주장하듯이 언어는 엄밀함 속에서 존재를 포착할 수 있나요? 존재를 사로잡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언어는 자신의 엄밀함을 전개시킴으로써 존재가 초과하는 현상을 발생시켜요. 즉 언어는 균열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존재의 본질을 자기도 모르게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존재를 실체로서 파악하도록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는 실체가 아니니까. 존재는 뭐야? 실체의 없음, 균열, 공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자기도 모르는 방식으로 엄밀함 속에서 스스로를 분열시키고 붕괴시키게 됨으로써 존재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존재는 그러한 균열이고 분열이라는 거예요. 그런 결여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과 신이 공유하는 속성으로서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는 그 끝까지 추구되는 순간, 그것의 끝점까지 우리가 전개시켜 나가면서만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존재의 지점, 즉 결여와 붕괴의 지점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어를 포기하는 순간 온갖 종류의 이미지들이, 상상들이, 즉 유령들이, 환영들이 존재의 자리에 들어와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사 존재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언어는 지금까지 쭉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충분히 동의하실 거예요. 언어는 강인하지 않아요. 언어는 제 아무리 엄밀하게 추구된다 해도 자신의 결여를, 나약함을 항상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 나약함의 지점이 바로 존재의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약함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약함이 바로 존재라면 그 나약함이 바로 신의 속성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신과 인간이 공유하는 궁극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존재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나약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학은 특히 실천적인 신학은 뛰어난 신학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신학의 태도는, 에크하르트와 같은 신학자가 보여주었던 신학의 태도는 무엇인가, 혹은 칸토르와 같은 신학자 혹은 수학자가 보여주었던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 신의 속성인 존재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속성에 대한 정리를 해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실천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속성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인 속성이 있고, 자, 그게 신의 속성이에요. 그게 존재의 속성인 것이고, 하지만 그 속성에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고 구성하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이라는 것이 있죠. 그걸 저는 바디우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세속의 속성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과 세계를 지배하고 그 세계의 범주들을 구분해내는 그러한 속성을 세속의 속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세속의 속성의 특징은 대타자의 권력에 의해서 부여되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타자는 신이 아니에요. 여기서 대타자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적인 권력, 그것 자체를 말하죠. 그리고 이 대타자가 우리의 존재를 포획하려고 하고 괄호 속에 넣으려고 하고 람다 알파라는 함수식 안에서 우리의 자유 변수로서의 존재를 상수항으로 끌어들여서 규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의 모습은, 그런 속성의 특성은 이 세계의 규범이기도 하고 우리의 존재를 초과하는, 항상 초과하려고 하는 존재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걸 아버지의 법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락강이 말하는 아버지의 법. 왜 아버지의 법인가 하면 문명은 가부장적인 세계인 것이니까. 그 가부장적인 세계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결국 우리에게 속성을 부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걸 바디우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정합적 다수의 질서라고 불렀어요. 다수가 출현할 때, 존재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다수라고 했잖아요. 그 다수들이 출현할 때 그것을 질서 잡힌 것으로 만드는 것, 이걸 정합적 다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정합적 다수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일자로 하나로 셈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의 셈하는 각각의 기능들을 모두 속성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형성된 세계를 세속적 속성의 세계라고 부른다라고 저는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속의 속성의 세계가 있지만 그 세속의 속성의 세계는 항상 언어에 지배되고 있는 그것은 항상 불완전해요. 항상 어딘가에서 초과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타자는 스스로 균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은 그 언어는 항상 스스로 붕괴되는 지점을 가지고 있는 나약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붕괴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신의 속성이 출현한다는 거죠. 신의 속성.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속성에 비교한다면 속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공백이니까. 속성이 붕괴되는 지점에서 출현하는 균열들이니까. 그런데 그 균열들이 다시 말해서 정합적 다수의 질서가 초과하는 지점들이 바로 그게 신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것, 그 지점을 마주하는 것, 그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실천적 신학의 임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의 속성에 접근하는 것이,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실천적 신학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비속성의 장소까지 가는 것을 신학이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신학적 실천이, 혹은 존재론적 실천이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야. 진리를 향한 실천이 그걸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신학에서 등장하는 어떤 고난, 고통과 같은 개념은 존재의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존재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죠. 존재는 결코 우리에게 충만함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존재가, 그게 진정한 존재라는 것이라면 유사 존재의, 즉 속성들의 세계, 세계의 속성, 세속적인 속성들의 세계의 안정감 너머에서 우리가 만약에 존재의 사건과 만난다면, 존재가 출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음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강렬한 결여를 느낀다라는 것이죠. 텅 빔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본적 상실의 감각이 다시 소환되는 거예요. 우린 그 상실의 감각이 우리를 찾아오면 무언가로 그것을 다시 봉합하려고 하죠. 그래서 항상 손을 내밀죠. 누구에게 손을 내미나요? 교수님, 선생님, 의미를 주세요. 뛰어난 철학자 바디우의 철학에서 의미를 찾아내서 나의 상실의 균열을 봉합하려고 하죠. 신학자라면 하나님의 성경 속의 말씀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서 그 의미의 기표로 내가 마주한
그 존재의 텅 빈 공백을 막아내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충만함을 느끼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건 가짜 진리이고 가짜 철학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방식으로는 존재가 체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는 텅 빔을, 결여를, 균열을 그것 자체로 견뎌내는 것이니까. 그게 존재의 고통이라는 거죠. 그게 신이 인간에게 준 시련이라고 한다면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사유가 가장 엄밀해지는 순간 마주하게 되는 존재의 고통을 견디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텅 빈 것을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뭐 스승님을 모시고, 뭐 종교 지도자를 모시고, 왕의 한마디 한마디를 신의 대리인으로서 간주하고 그의 말을 진리의 말로 간주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이 말하는 것, 뭐 학생들이 거의 신격화해서 그 말씀을 따르려고 했다. 뭐 스승님을, 뭐 우리나라에는 유교 문화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는 뭐예요? 스승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존재의 결여를 막아주는 봉합의 언어로, 진리의 봉합의 언어로 간주하고 그것을 탐닉하고 탐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건 옛날 일이다. 뭐 지금 누가 그러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결코 이러한 현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손을 뻗게 되는 현상 그 자체이니까. 정신분석가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결국은 자신의 존재의 결여를 봉합해줄 분석가의 해석을, 거의 신탁의 언어와 같이 간주되는 그 해석을 갈구하기 때문에 분석가를 찾아오는 거예요. 혹은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의 말씀을, 철학의 말씀을, 스승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혹은 유튜브에서 여러분 유튜브를 검색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온갖 종류의 강연들, 목사님들, 신부님들의 말씀 속에서 그 언어의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로 나의 존재의 결여를 봉합하려는 그 모든 시도들, 혹은 어쩌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 언어 속에서 여러분들의 존재의 상실감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봉합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말들과 언어를 탐닉하고 찾아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 그건 역시 여러분들의 존재의 본질을 포기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충분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속성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그걸 타자의 언어로 세속에, 그게 제 아무리 멋진 교수님과 제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과 제 아무리 뛰어난 신부님의 말씀이라 해도 거기서 오는 언어는 세속의 속성이에요. 거기서 오는 언어는 세속의 일자인 것이죠. 거기서 오는 언어는 대타자의 언어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존재의 결여를 제 아무리 뛰어난 방식으로 메꾸어 내려고 한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존재를 오히려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존재는 어떻게 체험하는 것인가? 다시 신학의 세계로 돌아간다면 신의 존재, 신의 속성은 어떻게 경험되는 것인가 하면 그걸 텅 빈 채로 놓아두는 방식으로만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실천적인 신학은 내 자신의 나약함을 그 자체로 견뎌낼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행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나약함을 견뎌내야 한다는 거, 텅 빔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나약함은 이미 뛰어난 거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나약함이란 아주 뛰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신의 속성과 교차하는 부분이니까. 나의 존재의 텅 비어 있음은, 나약함은 그것 자체로 이미 뛰어난 것인데 그 나 자신의 나약함을 타자의 강인함으로 봉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존재를 상실하게 돼요. 나 자신의 영역으로부터 출현하는 비정합적 다수의 초과를, 그러한 현상을
정합적 다수의 수장, 주인 혹은 그것의 왕으로서의 일자의 환상으로 막아내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주체는 타자화 된다라는 거죠. 나 자신은 타자에게 종속된다라는 거예요. 신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종속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지만 신은 인간을, 자 이건 신학적인 레토릭이긴 하지만 거기에 뛰어난 은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서 만들었어요. 신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하면 존재 그 자체인 거예요. 신의 형상으로서의 존재 그 자체, 그것의 속성은 무엇인가 하면 신보다 뛰어난 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셈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셈해질 수 없는 것이 결국 궁극의 존재라는 것이죠. 셈해질 수 없는 것이 궁극의 존재인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에게 셈할 것을, 셈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뛰어난 누군가를 인정하는 순간 나의 존재를 셈해 줄 수 있는 뛰어난 의미를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나는 그 타자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이 되기 위해서 철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적인 레토릭을 사용하자면 주인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철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느 누구도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간직한 존재의 공백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나약함, 상실, 결여, 자, 이런 현상들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거죠.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세미나 17에서 지금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은 속성의 개념을 바디우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확장시켜서 속성이 무엇인지, 궁극의 속성은 무엇인지, 존재는 무엇인지, 궁극의 존재는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제가 나름의 내용들을 창안해서 제안해 드리는 그런 방식인데 거기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이 라투즈라는 개념이 있어요. 라칸이 세미나 17에서 비로소 세공에서 제안하는 개념이기도 한데 대상 A의 현대판 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이 미디어의 세계에서 이 과학의 세계에서 탐닉하는 대상들을 말해요. 이 탐닉하는 잉여 향유의 대상들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잉여 향유의 대상들은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잉여 향유의 대상들 혹은 대부분의 잉여 향유의 대상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진정한 사건과 조우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라투즈라고 불러요. 라투즈라고 부르는데 우리 현 존재로서의 우리의 상실, 우리의 인간의 상실, 근본적인 상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피보나치의 수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그 상실감과 그 상실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탐닉의 대상이 바로 라투즈라는 것인데 자, 이 둘의 결합이 상실을 보상받고자 하는 그 욕망 속에서 우리가 대상 A, 잉여 향유를 탐닉하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추구한다면 계속해서 상실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상실감이 더 커질수록 그것을 봉합하려는 욕망 속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이 절차가 바로 세속의 속성을 갈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를 상실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존재의 결여 그 자체를, 존재의 가능성 그 자체를 보존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고자 이야기를 하나 지어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언가 하면 한 사람의 작가 이야기예요. 작가. 그러니까 저 자신이죠. 제가 작가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신학에서의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실천 혹은 존재론을 추구하는 자로서의 진리를 추구하는 실천이 어떻게 실질적인 영역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간단한 은유 메타포이기도
한 이야기인데 이렇습니다. 자, 글 쓰는 작가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는 글 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글 쓰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직업 혹은 그것과는 좀 다른 영역에서 삶을 살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작가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잖아요. 작가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자, 작가, 글 쓰는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나약함을 지켜내는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가? 제가 생각하기엔 이래요. 지금까지 제가 언어에 대한 관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설명해 드렸던 것과 어떤 맞닿는 부분이 있는 자, 그런 이야기인데 자,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든다면 소설가라고 합시다. 소설가. 한 명의 소설가가 있어요. 제가 소설가라고 합시다. 자, 제가 소설을 쓴다면 여러분 어떤 소설을 쓸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소설 쓴다면 어떤 소설 쓸까요?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쓸 수 있는 걸 쓰겠죠. 제가 쓸 수 있는 거. 제가 쓸 수 없는 것은 쓸 수가 없겠죠. 굉장히 간단해요. 보다 쉽게 해명해 드리자면 이런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석사 논문 쓰고 박사 논문 쓰고 할 때 지금으로부터 뭐 15년 전, 훨씬 15년 전, 20년 전 얘기죠. 그때는 지금처럼 노트북이 기능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노트북도 뭐 그렇게 대단치 않은 것이라서 가끔 이 한글 오피스 혹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꺼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게 드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뭔가 작성을 하다가 그냥 다운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예전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뭘 쓰다가 다운이 돼서 쓰던 걸 날려버린 거죠. 한 두세 페이지를 날린 거예요. 자, 그럼 참 난감하죠. 그 논문 쓰는 것도 뭐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온종일 썼던 걸 날려버리면 참 난감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다시 써야죠. 다시 써. 그 마지막 저장됐던 부분부터 어쨌든 다시 써야죠. 다시 썼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다시 썼어요. 다시 썼는데 이제 몇 페이지를 이제 채운 거죠. 날려버린 그 몇 페이지를 채운 거예요. 다시 썼는데 우연히도 제가 날려버렸다고 생각한 그 부분이 그 몇 페이지가 남아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저장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때 놀란 건 이거였어요. 제가 다시 쓴 것과 이미 썼다가 날려버렸다고 생각한 것과 내용이 거의 동일했다는 거죠. 내용이. 다른 걸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결국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걸 쓰는구나. 쓸 때마다 매번 달리 쓰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나는 쓸 수 있는 그 한계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걸 다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로 들고자 하는 소설가의 이야기로 가져와 봅시다. 소설가, 제가 만약에 소설가라면 어떤 소설을 쓸까요? 제가 쓸 수 있는 그걸 쓸 거예요. 결국 제가 쓸 수 있는 그것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학습한 것이겠죠. 제 몸에 배어있는 결국은 타자의 언어들이 반복되겠죠. 자, 이게 글쓰기의 첫 번째 전제인 거예요. 글쓰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실천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하신다 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타자의 이데올로기를 어쨌든 반복하실 거예요. 배운 대로 무언가를 하겠죠. 배우지 않았다 해도 문화적으로 습득한 그것을 여러분들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무언가들은 그게 소설이건 뭐 다른 예술이건 논문이건 혹은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활동이건 혹은 종교적인 어떤 행동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행동은 결국 타자의 그림자예요. 여러분들은 결국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배운 것들, 의식적으로 배운 것들을 반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은 일상의 영역에서 어떤 실천을 시작할 때
세속의 속성을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스타일 그대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매력을 발산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또한 저지르고 똑같은 욕망을, 똑같은 증오를, 똑같은 사랑을, 똑같은 혐오를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뭘 해도 똑같다라는 거죠. 누굴 만나도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제 생각은 이래요. 소설가라면, 다시 소설가로 돌아온다면 이래요. 그것이 비록 타자의 이데올로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면 어쨌든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쓸 수 있는 그거를 매일매일 쓸 수 있는 그 끝 지점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비록 타자적인 글쓰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내 스스로 창안해낸 무언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글을 써도 결국은 내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던 나의 삶의 흔적, 즉 타자가 내 삶 속으로 침륜되어 들어와서 흔적을 남긴 그것의 그림자를, 그것의 이데올로기를 나는 내 글 속에서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엄격하게 극단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 무엇이 출현하나요? 우리가 자, 이걸 지금까지 이러한 반복을 정합적 다수라고 봅시다. 어쨌든 뻔한 게 반복된다는 건 세상의 논리가 반복되는 것이고 세상의 질서가 내 안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를 정합적인 다수라고 본다면 이 정합적 다수의 반복이 극단적으로 반복이 되면 그걸 견뎌내면 내가 그 반복을 계속하는 것을 견뎌낸다면 뭐가 발생하나요? 거기서 분명히 균열이 초래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강박적으로 우리가 그걸 발견하게 되면 히스테리적인 균열의 출현이 관찰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설을, 어떤 스토리를, 어떤 문장을 강박적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문장이 붕괴되는 지점을 또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상황에서 그걸 주목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의 균열이 출현할 때에는 그걸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 나의 강박적인 반복이 발을 헛딛는지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 주목하고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 사건적인 출현, 그 균열의 출현, 그 신적인 존재의 출현,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그 신성함의 출현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다시 반복하죠. 그렇다면 첫 번째 내가 반복하던 타자의 이데올로기의 그림자로서의 반복이 위치를 옮기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이 위치가 이동된 곳에서 똑같이 또 다른 반복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처음 내가 있던 장소로부터 조금씩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죠. 점점 더 옮겨가서 결국은 나는 어디로 가게 되나요? 다른 장소로 가게 돼요. 그 다른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지난 수업에서 제가 뭐라고 불렀어요? 비타노바인 거예요. 거기가 바로 새로운 인생인 거예요. 새로운 문체로 쓰고 있으니까. 첫 번째, 내 반복이 시작됐던 곳에서의 문체와는 분명히 변화된 문체의 장소로 내가 갔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변화된 장소로 나를 이끌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세속의 속성이 아니에요. 세속에서 회자되는 타자의 언어의 권력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나를 그리로 이끌었나요? 신성함이 이끌었던 것이죠. 그 신성함은 무엇이에요? 신의 존재의 속성인 것이죠. 신의 존재의 속성은 무엇인가요? 바로 속성이 없음인 것이죠. 속성이 없음은 무엇인가요? 바로 공백인 거예요. 공백이 출몰해서 나의 주목을 끌었고 나를 그리로 이끌도록 만들었어요. 나를 그리로 이끌고 간 거예요. 결국 나는 신에 의해서 인도되었던 것이죠. 신학적인 레토릭을 계속 사용하자면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는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신성함이 나를 새로운 삶의 세계로, 새로운 비타노바의 세계로 이끌고 간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백상현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글쓰기라는 것이죠. 글쓰기는 그렇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작가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리고 그건 글쓰기의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지배받는 인간이라는 규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한 모든 실천의 장소에서 제한될 수 있는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화가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운동선수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어떤 영역에서 무언가를 진실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패러다임을 한번 적용시켜 볼 만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사례였고, 어떻게 우리가 신성함에 접근하는가, 신의 존재의 속성과 인간의 존재의 속성이 교차하는지를 체험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였다면, 다시 자, 집합론으로 돌아와서 이렇습니다. 이제는 집합에 대해서 우리 재규정을 해볼 수 있는 단계까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집합이란 원래 무엇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세상 모든 게 집합이다. 그렇지 않냐? 집합이라는 것이 엄밀하게 규정이 되어야 결국은 이 세상이 돌아간다. 제가 한 3회 전에 강의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집합이 없으면 다 붕괴된다. 한국인이라는 집합이 구성되지 않으면 결국 국가가 지탱될 수도 없다. 남자라는 집합과 여자라는 집합이 구성되지 않으면 결국 행정체계가 마비된다. 자, 집합이란 그런 거다. 집합이란 이 세계의 세속이 견고하게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토대 개념이다. 우리의 사유는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집합에 대해서 다른 규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죠. 자, 집합이란 무언가? 집합이란 안과 바깥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집합이라는 것은 안에서는 정합적인 다수를 구성하지만, 즉 속성을, 프로프리에이테를 가능하게 만들어주지만, 또한 집합은 증상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집합은 또한 정합성을 초과시켜서 비정합적 다수를 출현시킨다는 거예요. 즉 공집합을 출현시킨다는 것이죠. 즉 집합을 구성하는 저 람다 알파식, 자, 람다 알파식은 하나의 집합이 구성되기 위한 함수식이었어요. 저게 있어야 집합이 구성이 돼요. 즉 람다 알파라는 것은 람다에 의해서 알파 자리에 있는 무언가가 셈해진다는 뜻이에요. 즉 속성을 부여받는다는 뜻이죠. 자, 그러한 기능은 집합의 근본 토대 기능인데, 집합의 근본 토대 기능은 세상을 속성으로 선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을 증상이 출몰하는 장소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함께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집합이라는 거예요. 집합은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죠. 집합은 단순히 세계를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계를 선명하게 만들어주지만은 않는다면, 자, 이제 집합론의 논리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사유를 진행시켜보면 이래요. 지금까지는 조금 더 확장된 방식으로 은유의 영역까지 우리가 강의 속에서 나아갔었는데, 자, 좀 더 집합 그 자체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습니다. 자, 속성의 개념. 자, 이미 제가 1부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2부 강의에서도 몇 차례 언급해 드렸는데, 속성이라는 것은 자, 이제 초월적인 것 아니다라고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속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셈해졌을, 그러니까 기능에 의해서 셈해지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 하나의 집합과 하나의 집합이 같은 속성이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그 내부의 원소들이 같다. 원소들이 같으면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다라고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같다면,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 속성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면 어떤 속성이 같은가? 자, 신은 속성을 갖지 않는 것이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원소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부에. 그러니까 신은 내부에 공백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만약에 같다면, 자, 두 집합의 내부에 동일한 원소가 있었어야 돼요.
그 동일한 원소는 뭐냐면 공집합이죠. 원소의 없음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A라는 신의 집합과 B라는 인간의 집합은 존재의 차원에서는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사유할 수 있었어요. 자, 그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A와 B가 같은 집합이다라는 것은 그 내부에 원소들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게 같은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집합론의 사유의 근본 토대인 것이죠. 이게. 자, 이걸 외연공리라고도 불렀어요. 자, 이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규정할 때에 체르멜로 프랭켈 공리가 사용하는 방식인 것인데,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같은 것만 이야기해 왔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달라질까라는 거예요.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달라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왜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라는 사람이 만약에 백상현이라는 사람이 한국인들의 집합의 속성과 다르고 싶다면 뭔가 굉장히 어떤 다른 실체를 가져야만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제가 한국인들의 집합과 저를 구별시켜서 나는 한국인 싫어. 나는 한국인의 속성을 갖지 않고 다른 속성을 갖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어떤 뭐 초월적인 다른 걸 찾아 나설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집합의 구성을 보면은. 혹은 예를 들어서 자, 이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들의 집합의 속성이 있는데 저 A라는 사람은 이 공동체의 구성과는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질적이야. 저 사람은 뭐 심지어는 악마야. 저 사람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저 사람의 뭐 DNA에 저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속성에 근본적인 실체로서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도식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의 집합과 다른 하나의 집합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간단한 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즉, 자 보세요. B라는 집합은 A, B, C, D, E, F 쭉 나아가잖아요. 자, 이런 질서로 나아가요. 그런데 A라는 집합에는 A, B가 아니라 K가 왔죠. 그리고 C, D, E, F 나머지는 같아요. 자, 그래도 이 둘은 다른 집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원소가 다르니까. 자,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의 집합 내부에 무언가가 기존의 질서가 아닌 다른 것 하나만 등장해도 A는 B와 완전히 다른 집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걸 달리 이야기하자면 내가 나 자신을 기존에 존재하는 집합의 질서의 세계로부터 빠져나오게 해서 다른 존재로 만들려면, 즉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비타노바가 가능하려면 엄청나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하나의 원소만 달라도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딱 하나의 원소가 조금 전에 제가 그 소설가의 사례에서 말씀을 드렸던 동일한 것이 반복되다가 무언가 다른 게 하나 등장하는 지점을 파악하는 거죠. 그게 공백의 지점이었던 것이잖아요. 공백의 지점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인가 하면 정말 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설가가 소설을 막 매일매일 쓰다가 공백, 균열과 조우했다라는 건 내가 뭐 노트북이 구멍이 뚫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존의 질서가 적용되지 않는 하나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가 적용되지 않는 하나의 스토리가, 기존의 질서가 적용되지 않는 하나의 문장이, 기존의 질서가 적용되지 않는 하나의 기표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혹은 기존의 질서가 적용되지 않는 하나의 뉘앙스가, 하나의 삶의 태도가 등장했다는 것이죠. 자, 그건 논리적인 차원에서는 공백이지만 그것 자체가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 자체는 하나의 기표일 수 있고 하나의 무언가일 수 있어요. 하나의 요소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의 원소일 수 있는 거예요. 저 K처럼 하나의 원소인데 기존의 질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뜻인 것이죠. 자, 저 하나의 원소를 정신분석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증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신분석의 임상에서 많은 내담자들이 분석가를 찾아올 때 바로 저거 하나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죠. 나머지 원소들은 다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그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예전에 그 사람이고 나는 예전에 우리 사회가 나를 바라보던 그 질서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요거 하나 때문에
요거 매일 밤 나를 찾아오는 요 이상한 꿈 하나 때문에, 혹은 내 신체 어딘가에 등장하는 저런 전환 증세로서의 어떤 통증 때문에, 혹은 어떤 불안 때문에, 어떤 특정한 행동 때문에, 저 하나의 원소만 없으면 나는 진짜 예전에 그 사람인데 저 하나의 원소가 나를 흔든다. 그래서 분석가를 찾아와서 내담자가 요구하는 거예요. 저 하나의 원소를 저것만 다른데 저 질서가 없어 보이는 저거를 없애주세요. 저거를 상징화시켜서 해제 반응시켜주세요. 야, 그런 요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프로디언들은 그걸 제거시켜줘요. 그래서 A라는 집합을 원래 예전의 집합으로 돌려주죠. 즉 원래 예전의 B집합과 동일한 것으로서의 그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원래 예전에 나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제가 등장하기 이전에 나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즉 결코 비타노바는 아닌 예전의 나의 삶을 다시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 예전의 나의 삶이란 타자적인 삶이었죠. 타자적인 삶의 세속의 속성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방식으로 일자가 나를 셈하던 그 시절의 나의 삶인 것이죠. 자, 그런데 락가니언 정신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저 증상이야말로 진리의 전령이다 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저게 왜 당신을 찾아왔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것이죠. 왜 증상이 당신을 찾아왔을까? 왜 A, B, C, D, E, F, G라는 저 집합이었던 당신이 왜 A, K, C, D, E, F로 바뀌었을까? 왜 K라는 게 당신의 몸 안으로 들어왔을까? 왜 K라는 사건이 당신을 지금 혼란스럽게 하는가? 왜일까? 당신은 원래 신성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원래 세속이 당신을 지배하는 그것 말고 더 큰 가능성의 실제였던 것이다 라는 것을 저 증상적인 원소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증상적인 원소는, 저 하나의 원소는 전체의 커다란 집합의 다른 원소들과는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형식이란 무엇인가 하면 형식이 없음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증상이 당신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은 저렇게 질서화된 타자의 언어이기 이전에 정신분석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학에서는 저 질서이기 전에 당신은 신성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정신분석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언어적인 질서이기 이전에 당신은 신체이다 라는 거예요. 신체, 실제이다, 신체이다 같은 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신의 신체를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지배받기 이전에 당신은 몸뚱아리였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몸뚱아리에는 주의상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타자의 언어는 불안하게 느끼도록 당신을 억압하고 학습했지만 당신의 신체가 당신을 주장하는 것을 마주하고 그것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의 기쁨의 원동력을 통해서 타자의 언어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협소한 공간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다른 무언가가 되어보자 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래요. 하나의 원소가 등장함으로써 원래 집합의 속성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건 달리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의 원소가 등장함으로써 원래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그 A라는 집합이 가지고 있었던 귀속의 질서를 정지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귀속의 질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의 원소가 다른 하나의 원소가 되고 다른 하나의 원소에 다른 하나의 원소가 되는 귀속관계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일관된 연속의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의 증상적인 원소가 등장함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 원소는 더 이상 원소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져요. 원소가 아니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 내부에서 다른 무엇에게도 자신을 귀속시키지 않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증상이란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이 공백이 출현하면 그 공백은 자기 자신에게만 귀속될 뿐 그 어떤 다른 것에도 귀속되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셈해지는 것에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셈해지는 것에 저항하는 무언가가 등장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증상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원소가 하나의 집합 내부에 등장하면 집합 전체의 질서를 교란시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락강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써지지 않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써지지 않기를 원어로 하면 ce qui ne cesse pas de ne pas s'écrire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락강 세미나 20 엉커의 원전의 132페이지에 나오는 용어인 것이죠. 소유입 한 번에 75년 출간된 소유입 한 번에 132페이지에 자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실제란 무엇인가? 실제란 무엇인가? 하면 ce qui ne cesse pas de ne pas s'écrire. 즉 써지지 않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써진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상징화된다라는 것 뜻하죠. 상징화에 저항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상징화에 저항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바디우의 집합론의 용어를 빌어오자면 뭐라고 표현되나요? 셈해지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죠. 꽁태뿌앙에 저항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저 집합 A라는 집합 내부를 보세요. 모두가 다 셈해진 거예요. 하나만 빼고 K만 빼고 모두가 다 셈해지는 질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이 구성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이 셈에 저항하면 이 집합의 속성은 더 이상 그 집합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집합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그 집합의 내부에 원소들이 있겠죠. 이 원소들은 외부에 나보다 권능이 있는 무언가, 법적인 무언가에 의해서 셈해져서 집합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백상현이라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어떤 존재들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내부에 무언가가 하나 그러한 셈하는 것에 저항한다면, 즉 실제의 위상을 갖게 된다면, 즉 증상으로서 표현되고 있다면, 자 그것은 위험한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 셈하는 것에 저항하기 때문에 셈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셈의 기능이 정지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원래 있던 그러한 존재의 위치로부터 일탈하게 된다는 것이죠. 방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여러분들은 다른 존재가 될 가능성에 자신의 삶을 개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수업에 이어서 새로운 삶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신학적인 차원과 연결하고 그리고 또한 집합론의 차원과 연결해서 그리고 또한 언어의 락강적인 권력 분석에 연결해서 해명해 드리고자 했던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무언가가 하나의 집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타자가 나를 귀속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타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타자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타자는 세속의 타자인 것이죠. 그걸 대타자라고 불러요. 세속의 타자, 대타자. 대타자가 우리를 셈했어요. 우리를 하나로 셈했고 우리를 상징화했어요. 락강의 표현을 빌자면 상징화한 것이고 바디우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를 하나로 셈했어요. 셈했기 때문에 우리는 집합을 구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집합은 A와 B가 동일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른 많은 집합들과 동일한 구성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타자가 우리를 셈할 때 우리는 안정화되는 것이죠. 상징화되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상실한 근본적인 공백을 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실한 근본적인 균열을 외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셈함은, 이러한 타자의 셈함은 프레게의 희망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이 타자가 셈하는 방식에는 항상 균열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어의 본질상 균열은 그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보편적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공집합의 유령이 우리의 존재의 상공을 떠다니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을. 그 불안을 체험할 때 많은 사람들은 다시 이 사회의 대타자들에게, 교수님에게, 목사님에게 혹은 철학자에게, 하이데거에게, 바디우에게 나의 삶의 방향을 물어보게 되죠. 어디로 가야 하나요? 나를 찾아온 이 방황을 어떻게 모면할까요?
삶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를 의미의 형태로 그들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이 묻는 행동은 다시 말하지만 나에게 출현한 그 증상적인 사건을 기존에 존재하는 언어로 상징화하는 행동이었어요. 자, 이러한 상징화를 통해서 증상은 소멸할 수도 있겠죠. 일시적으로. 소멸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안정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신학의 레토릭을 다시 끌어옵시다. 이건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모습이란 신의 형상을 빌어서 만들어진 모습이죠. 인간은 신과 닮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닮은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신은 그보다 더 위에 세많은 존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속성을 공백으로서만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과 공유하는 존재의 근본적인 속성으로서의 공백을, 증상적인 에너지를, 증상적인 힘을, 권능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타자에게 나의 삶의 방황을 멈추도록 요청하는 것은 인간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신적인 존재이니까. 그리고 신은 공백을, 그 나약함을 외면하지 않으니까 그걸 끌어안고 마주하는 존재이고 그것이 나를 이끄는 곳으로 나아가는 존재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인간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면, 인간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증상을 상징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증상을 보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증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증상의 특징. 그 증상적인 요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귀속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조금 더 은유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자, 자기 귀속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원소로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집합론의 영역 안에서 논리적으로 사유하면 어떻게 됐는지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고 한 2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자기 귀속을 자, 미리 보여드릴게요. 미리 자기 귀속은 이거예요. 러셀의 영리, 러셀의 모순, 러셀의 어떤 자기 귀속과 자기 귀속하지 않는 것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집합론이라는 것이 불안정한 사유인지를 러셀이 증명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그것부터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기 귀속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무엇에게도 나를 귀속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언가가 나를 귀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또한 그 무엇도 나를 귀속하는 어떤 상위의 주체로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속관계의 연쇄고리 속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나 자신만을 원소로 갖는 것이죠. 자, 이게 자기 귀속이라는 개념이라고 일단은 은유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러셀의 영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러셀의 영리에서, 러셀의 역설에서 자기 귀속이 왜 불가능한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자, 지금 여기에 자 한번 제 이 빨간색 이 포인터를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자, 알파라는 게 있어요. 알파라는 원소가 있어요. 원소이자 집합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는,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 자, 이게 가능한가의 문제예요. 자, 이게 가능한가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한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이 논리가
발음되는 순간 어떻게 집합론이 붕괴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러한 자기 귀속의 속성이 어떻게 증상적인 것과 연관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나아갈 텐데,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러셀의 영리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수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기 귀속이 왜 증상과 관련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러셀의 영리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알파는 자기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괄호가 쳐져 있고, 여기에 부정의 표시, 물결의 표시가 있죠. 이 논리식 기호인 거 다 아시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고 읽는가 하면 알파의 속성은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요. 자, 그런 집합들을 다 모으면 자, P가 된다라는 거예요. P라는 집합은 바로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 모든 집합들을 다 모은 집합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의 전체 집합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연수의 집합이 그래요. 제가 이미 이런 거 얘기 다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연수의 집합에는 뭐야? 1, 2, 3, 4, 5, 6, 7, 8, 9, 10 끝도 없이 자, 무한 전개되고 있어요. 숫자들이. 이게 자연수의 집합이에요. 하지만 이 자연수의 집합 내부에는 자연수란 단어는 없다. 그런 얘기 이미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자, 이건 그럼 알겠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는 집합도 있는가? 있죠. 많죠. 그건 이 밑에 써놨어요. 자, 자기 자신을 알파를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집합 뭐예요? 자, 이렇게 따옴표로 치고 10단어 이하로 묘사된 문장들. 자,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죠. 자, 이거 하나 문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문장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10단어 이하로 묘사된 문장들의 집합을 말해요. 자, 그러면 10단어 이하로 우리는 문장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엄청나게 많이,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그 집합의 이름이자 상위 집합인 이 10단어 이하로 묘사된 문장이라는 이 문장도 자기 자신에는 집합 안에 들어가요. 자,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원소로 갖는 집합도 있고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 이 자연수의 집합과 같이 그런 집합도 있어요. 자, 이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집합 규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순간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을 러셀이 증명해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래요. 보세요. 그게 어디서 모순이 발생하는가 하면 바로 이 P라는 걸 가정할 때 모순이 발생해요. P라는 거. 왜냐하면 자, P는 자기 자신을 원소로 하지 않는 집합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을 P라고 부른다면 그럼 P도 집합이죠. 그럼 P는 또한 그런 규정에 노출이 되겠죠. 자신을 원소로 갖는가 갖지 않는가 몰라요, 우리는 아직. 그럼 한번 논증을 해보면 되죠. 만약에 P가 가정하는 거예요. P가 자신을 원소로 갖는다면 그건 원래 P의 원소들의 규정은 아니죠. 원래 P의 원소들의 규정은 뭐예요? 원래 P의 규정의 원소들은 자, P라는 집합의 원소가 되려는 조건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졌다라면 자, P는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졌다라면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집합 안으로 못 들어가죠. P라는 전체 집합 안에 원소가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을 원소로 가졌다면 자신의 원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원소가 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P의 원소들의 조건이죠. 그 즉각 자기 자신의 집합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버려요. 자신의 집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자신의 원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빠져나오게 되죠. 자, 이걸 무한순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집합을 구성해내지 못하는 역설을 발생시킨다 라고 러셀이 증명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귀속시키는 집합이 있다면 자, 그건 집합론 전체를 붕괴시키는 아주 위험한 규정이 되어버린다라는 걸 증명해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도 불가능해진다
라고 러셀이 증명을 해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전체라는 걸 가정하면 이런 모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러셀의 영리를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단지 집합론이 내부의 균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귀속관계의 연속 안에서 자신을 원소로 갖는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는 순간부터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증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이면, 여러분, 우리 수업은 일요일 아침 10시 반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그것이 끝나는 즉시 다시 보기가 가능한 수업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자꾸 지금까지도 토요일만 되면 저한테 왜 링크를 보내주지 않느냐고 메일을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일요일 수업이에요, 여러분. 바디우 수업은 거의 1년간 일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일요일 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